반중을 넘어 혐중 정서가 확산하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친중 반국가 세력을 접견하라!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생존하는 국가입니다. 장기적으로 국익에 굉장히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교수님 들어와 주세요.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의 오늘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면서 중국인들의 마음 생각을 읽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 이유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에 퍼지고 있는 혐중 정서, 반중 정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탄핵 국면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역사적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국면에서 뜻하지 않게 혐중국 정서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탄핵 국면에 개입하고 있고 어떤 국가를 전복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이 국면에 이제 중국인들이 개입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타나고 있죠. 중국인이 여기 와! 중국인이잖아, 중국인! 한중 수교가 올해로 33년을 맞고 있습니다. 물론 수교 이후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2003년부터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역사 갈등이 있었죠. 잘 기억하다시피 고구려 문제를 두고서 중국이 고구려사가 중국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한 반감을 가지기 시작을 했죠. 이때부터가 이제 혐중국이라든가 또는 반중국 정서가 시작됐던 그 역사적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 뒤에 코로나가 팬데믹이 유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 갈등이 굉장히 퍼집니다. 그리고 홍콩 사태도 있었죠. 이런 가운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여론들이 넓게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자면 지금 2025년에 한국 사회에 퍼지고 있는 혐중국 정서 또는 반중국 정서는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의 혐중국 정서 그리고 반중국 정서하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표출되고 있는 혐중국 반중국 정서하고는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탄핵 국면 이전에 그리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그 시기에 유행했던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들, 정서들은 일정 정도 근거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홍콩 민주화 운동을 중국이 탄압한달지 아니면은 한국의 모든 문화는 중국에서 기원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 갈등, 그리고 사드에 대한 보복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다라는 거죠. 인권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팩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진보적인 쪽에 있는 한국인이든 일정 정도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탄핵 국면이 시작되면서 나타나는 혐중국 정서는 이와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배경도 달라요. 아시다시피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정선거에 중국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이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리고 탄핵 시위에도 중국인들이 나서고 있고 탄핵 사태의 본질이 중국인들이 한국 내정에 개입해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부정선거까지를 포함해서 이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정서를 이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중국을 때리면 안전하죠. 예를 들어 미국을 때리면 한국 사람들이 다 거부감이 있겠지만 한국 사람 70% 정도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에 굉장히 좋은 이슈라는 거죠. 모든 길은 로마로 가고 모든 답은 중국 공산당으로 통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통상국가인데 그리고 외교적으로 굉장히
섬세하게 정책을 펼쳐야 할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념이 돼버렸고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 돼버린 이상 쉽게 가라앉지가 않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그거 사실 아니야. 팩트는 이래. 아무리 보도해도 이 믿음은 깨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대한민국에 계속 외교적 부담이 될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통상국가인데 이러한 정사가 퍼질 경우에는 국가의 국익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매우 장기적으로 위험한 국면인 것이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으니까 내가 중국학을 한다 또는 중국어를 배운다라고 내세우기가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운 환경이 조성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정서가 계속 높아가면서 중국어 수업을 듣거나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도 중국학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이게 어떤 일종의 강한 파시즘적 분위기로 사회 여론이 흘러간다면 저같이 중국학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비난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 일종의 리스트 이게 이제 작성될지도 모릅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놀래가지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가까운 거리에 양측의 대규모 집회 인원이 모이는 만큼 경찰도 혹시 모를 충돌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심 교통혼잡에 대비해 약 230명의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생존하는 국가입니다. 통상국가인데 대한민국이 10위권에 있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통상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 그다음에 이런 요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통상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장기적으로 국익에 굉장히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중국이 믿고 싫으니까 이제 중국에서 다 나와라. 그리고 더 넓은 시장이 동남아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물건을 파는 겁니다. 이게 물건 파는 거는 쉽지 않은 거죠. 자, 동남아 국가 크다라는 거 다 알죠. 근데 그 동남아라고 하지만 나라가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은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조 어떤 공장으로서의 중국을 바라볼 때는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시장으로서의 중국을 바라볼 때는 꼭 동남아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다변화 필요하겠죠. 근데 문제는 중국이 가장 옆에 있고 가장 큰 시장이고 단일 시장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인상적으로 들었던 말이 중국에서 나온다고 해서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남미를 가도 화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를 가도 화웨이가 있습니다. 삼성이 화웨이하고 대결하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시장은 전기차에 지금 전쟁터가 돼버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현대차나 기아차가 중국 시장에서 생존한다면 글로벌 시장에 생존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요, 중국 시장 포기한 거 아닙니다. 5% 정도 성장을 한다고 그랬을 때 지금 전 세계에서 5%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월가의 기업들, 월가의 투자자들, 그 다음에 기업가들은 아는 거죠.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 그러니까 발달된 서구 사회 국가들,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우리처럼 이런 국가들에서도 여전히 다른 국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높습니다. 그들 나라도 한 70%, 80%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자면 이제 한국도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하고 적어도 반중국 또는 혐중국이라는 흐름으로 보자면 흐름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서구의 경우에는
주로 인권 문제라든가 티베트 문제라든가 이런 차원이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데 주요 동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문화 갈등이 굉장히 커요. 이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퓨어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일종의 그 글로벌 애터튜드라고 해서 이제 여러 국가에 대한 호감도 비호감도를 조사하는 여론조사를 자주 합니다. 이 조사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중국을 바라보는 비판적인 또는 혐중적인 생각이 그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요. 그리고 서구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높습니다. 그런데 남미라든가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고 할수록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사우스에서는 여론이 반반이거나 아니면 중국이 더 우호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 그 퓨어 리서치 센터에서 그 통계를 냈어요. 뭐냐면 앞으로 세계 경제를 어느 나라가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설문을 던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미국을 택했어요. 한국인들은.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 심지어 유럽의 경우도요. 영국이 반반 정도 됩니다. 45, 45 정도 돼요. 그리고 이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이 앞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거라고 선택한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만 하더라도 앞으로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아마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미중 사이에서 결국은 미국을 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런 국면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비판적이고 그 다음에 조금 그 혐중적인 정서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하고 공유하지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 특히 유럽의 국가들하고 한국인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중국의 체제라는 거는 사실 예전부터 그렇게 왔는데 그 나라를 지배하는 구조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구조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에는 사회주의로 있지만 밑에는 사회주의 이념으로 안 살아요. 국가가 이제 중국 공산당이 국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통제를 하지만 밑에 사람들의 생활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일반 사람들이 사는 거는 그래 정치는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만 우리 돈 벌 자유, 기업할 자유 이건 보장해줘.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위에 정치는 공산당으로 하지만 경제는 굉장히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월급도 철저하게 능력제를 적용해서 주잖아요. 중국 기업들, 회사들 사회주의 국가니까 이분하게 나눠준다 그런 개념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무서운 능력주의입니다. 중국이 그 미중 대립 속에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미국이 지금 강국인데 무기로 보더라도 중국이 미국 못 이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장 싸운다고 그러면 중국이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기어이 해체하겠다고 나섭니다. 더군다나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죠. 중국인들 위기의식 가질만 합니다. 이게 전쟁 국면이니까 그래 우리가 중국 공산당에 조금 불만은 있지만 그래도 한번 밀어줘야 될 것 같고 특히 MZ세대들, 중국의 MZ세대의 경우에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이 10% 성장할 때 9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계속해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중국을 비판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중국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은 이념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중 관계는 철저하게 실리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다라는 거죠. 모든 게 통상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념을 가지고서 상대를 공격하기도 하고 이념으로 살고 합니다. 배고파도 나는 이념으로 살겠다.
이런 이념지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이념적인 생각에서 종교적인 차원까지 승화돼 버린 이념주의에서 벗어나서 조금 실용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실용의 시기입니다. 국제질서가 다극질서로 바뀌고 있고 어느 외교관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러더라고요. 한국 외교의 수준이 왜 낮은지 아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외교 경험은 한 나라하고만 잘하면 된대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는 청나라하고만 잘하면 됐거든요. 그 전에 명나라하고만 잘하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우리 동맹국가로 들어서면서 미국하고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외교 수완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잘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일국 질서가 무너지고 있을 때 한국이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장기적 위기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